서울대학교 임영애입니다. 벌써 세 번째 강의가 되었네요. 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구법승들이 어떤 분이 어떻게 가셨다 돌아오셨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곳 실크로드를 탐험했던 탐험대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오럴스타인이라든지 독일의 볼벨리오, 프랑스의 볼벨리오, 독일의 그린베델, 일본의 오타니 탐험대에 이르기까지 그 탐험대들이 이 실크로드를 어떻게 탐험하고 어떤 유물들을 어디에다 남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서역 남로에 남아있는 그 도시 유적이 어떤 특징이고 어떤 유물이 만들어졌으며 그 유물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그 주목해 볼 도시 국가는 바로 미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서역 남로에 바로 이 미란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미란은 위치로 보면 여기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서역 남로와 서역 북로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현 스님의 경우는 법현 스님은 오른쪽 끝에 돈왕 보이시죠? 돈왕에서 서역 북로로 가셨었습니다. 처음에. 그때가 399년. 그 다음에 413년에 돌아오셨으니까요. 동진 스님인 법현 스님께서 돈왕에서 출발해서 쭉 서역 북로 윗길로 가시다가요. 저기 키질 보이시죠? 화살표 따라 쭉 가다 보면 키질에서 타클라마칸 사막을 종단하셨습니다. 법현 스님께서. 어떻게 타클라마칸 사막을 종단하지? 타클라마칸 사막은 돌아올 수 없는 땅이라는 뜻을 지녔다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바로 키질에서 밑으로 쭉 종단해서 내려오면 바로 호탄인데요. 거기가 호탄 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키질부터 호탄까지. 물론 그 시작은 호탄에서 시작을 해서 쭉 호탄강이 흐르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 호탄강을 따라서 쭉 호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이 호탄강을 따라서 내려오는 길이 사실 굉장히 유용한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물이 있어서 또 그 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좋고, 물이 없으면 없어도 그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이 있으니까요. 쭉 호탄으로 내려오셔서 호탄에서 이제 다시 서쪽으로 쭉 가십니다. 법현 스님의 경우는요. 그래서 거기 좀 따라 올라가셔 보면 거기 카쉬가르라고 아마 왼쪽 끝에 찾으실 수 있는데요. 보통은 좁은 의미의 실크로드라고 하면 돈왕을 시작으로 카쉬가르를 끝으로 놓거든요. 시작은 돈왕, 끝은 카쉬가르. 넓은 의미의 실크로드 하면 뭐 실크를 운반했던, 실크가 이동했던 모든 길을 하면 뭐 로마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지만 보통 좁은 의미의 실크로드 하면 돈왕부터 카쉬가르까지 꼽는데요. 이 법현 스님은 바로 저 호탄강을 따라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카쉬가르까지 가지 않으셨습니다. 가지 않고 저희 야르칸드라고 적혀있는 저기서 바로 카라코럼 하이웨이를 따라서 바로 간다라로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서역 남로 길은 이렇게 쭉 따라서 내려오다가 이제 바로 간다라로 가는데 서역 북로를 이용하는 스님도 계시고 서역 남로를 이용하는 스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서역 남로를 먼저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 법현 스님 이전에는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저 서역 남로를 해서 그냥 쭉 길 따라서 바로 아까 그 첩경 카라코람으로 내려가셨는데 이 그 서역 남로 요 미란을 지나는 이 길이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번번이 이 길이 참 어렵다,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걸 보면 요 서역 남로가 사실 그 거리로 치면 더 가깝거든요. 서역 남로를 해서 바로 저 카라코람 가는 게. 그렇지만 이제 위험하니까 나중에는 그 법현 스님 그 시기쯤에는 서역 북로를 택하고 중간에 호탄강을 따라서 내려와서 가는 길, 요 길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현 스님의 법현전은 413년 그 무렵쯤 지어진 책인데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이 책은 중요한 가이드북이 됐을 겁니다. 다음에 가시는 구법승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 지침서가 됐을 텐데요. 그래서 그 뒤로도 많은 스님들이 조길을 따라서 조길로 가면 그래도 좀 위험을 덜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 길로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릴 요 미란이라고 하는 도시는 바로 초기 유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이 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길은 이 서역에 있는 모든 도시 중에 가장 빠른 유적, 가장 빠른 유물을 남기고 있는 곳이 바로 저 미란입니다. 이름도 이쁘죠? 미란. 네. 저 미란에 오늘은 불교 미술이 어떠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미란은 법현 스님도 가셨습니다. 그래서 법현 스님이 선선국조라는 곳에 이름을 남겼는데 우리는 지금 이곳을 미란이라고 부르지만 법현 스님이 가셨던 때, 즉 4세기 말 5세기 초에는 이곳은 선선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법현 스님께서 서역북로로 가시기 직전에 바로 이제 미란을 들렸다가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셔서 서역북로를 가십니다. 그래서 이 법현 스님의 이 법현전에 바로 이 당시의 나라 이름이었던 선선국조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17일 만에 1500리를 가서 선선국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땅이 거칠어서 농사가 잘 안 되며 속인들의 의복은 전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삼배가 아니라 거친 그런 배 종류를 말하는데요. 전갈을 사용하는 것이 다를 뿐 거칠기는 중국 사람들의 옷과 마찬가지였다. 이 나라의 왕은 불교를 믿었으며 라고 법현 스님께서 이미 4세기 후반에 이 선선국의 나라 사람들이 불교를 믿었음을 적고 계시고요. 승려는 4,000명 정도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소승에 속하고 있었다라고 적으셔서 소승? 근데 사실 남겨진 유물은 다 소승의 유물만은 아니거든요. 대승적인 그 특징을 보이는 유물도 존재하고 있어서 왜 다 소승이라고만 적으셨을까 이제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는데요. 아무튼 법현 스님이 보시기에는 소승에 속한 승려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신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승려들은 모두 물론 속인들도 인도의 법을 행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서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대개 인도의 법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적으셨습니다. 다만 나라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지만 출가한 사람들은 모두 인도말, 즉 간다라어겠죠. 하루시티 말이겠죠. 인도말을 배우고 인도의 책을 익히고 있었다라고 법현 스님이 비교적 상세히 적어두셨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그 선선국의 대표적인 사원지입니다. 미란 사원지라고 불리우는 곳인데요. 지금 보시면 어디가 절이고 어디가 탑이고 뭐가 어딘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기 지금 저 오른쪽 밑에 까맣게 보이는 게 전데요. 여기 이제 일교차가 심하고 또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물줄기가 조금 관리가 잘 못 되면 이제 금방 이렇게 사막화가 되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 절을 지을 때 혹은 탑을 지을 때 이 재료가 벽돌을 쓰기 때문입니다. 흑벽돌. 이 흑벽돌을 이렇게 이제 보통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쓰는데요. 구울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 구울 형편이 못 될 때는 그냥 뜨거운 태양 아래 말려서 쓰거든요. 그냥 뜨거운 태양 아래 말린 벽돌들을 쌓아서 건물을 만들고 혹은 탑을 짓다 보니 이게 이제 비바람에 아주 잘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디가 절터고 어디가 금당터고 어디가 탑에 있던 곳인지도 알 수 없게 폐허로 변해버린 모습인데요. 이곳을 역시 오럴스타인, 영국의 오럴스타인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책에 세린디아라는 책에 바로 이
발굴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남겼는데요. 이곳을 제가 미란을 유적지를 답사하기 전에 이미 그 오럴스타인의 세린디아라는 책, 5권짜리 책을 살펴보고 갔기 때문에 내가 이곳 미란을 갔을 때는 요런 유물들을 보겠다라는 상상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오럴스타인의 책을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불좌상이 보이시죠? 모두 다 선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인을 하고 있는 손과 무릎까지는 잘 보이는데 이 배 위는 지금 하나도 안 보이죠. 불두도 없고 상반신도 전혀 없고 하반신과 그 선정인을 한 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무릎과 무릎까지의 너비가 2m가 훨씬 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불 좌상입니다. 근데 이 대불 좌상이 지금 병렬로 앉아 있죠. 한 분, 오른쪽 끝부터 보시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왼쪽 끝에 무릎이 또 왼무릎이 보이니까 네 분이 병렬에 계신 건데 실제로는 더 많은 분이 쫙 병렬을 해 있거든요. 여기가 미란의 사원의 모습인데 그 사원지 안에 요런 그 작은 사원지, 그러니까 큰 미란이라는 절 안에 사원지만 14개, 15개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저 뒤에 보이는 서 있는 분이 이제 당시 인부이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또 인부가 보이죠. 그래서 요게 지금 여러 각도에서 이제 그 오럴스타인이 찍은 모습인데 이렇게 쭉 지금 여기서는 왼쪽부터 네 분의 불좌상이 보이죠. 근데 불두는 다 어디 갔냐? 지금 저 무릎과 무릎 사이에서 바로 요 불두가 발견이 됐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불두죠. 그래서 요건 아마 거푸집에 찍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주 잘 만든 불두입니다. 근데 그 오럴스타인의 세린디아를 읽어보니까 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불두가 이렇게 끼워져 있는데 뽑으려니까 이게 뽑아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다음번에 올 때 경화제를 가지고 와서 이 불두를 이렇게 잘 굳힌 다음에 뽑아서 가지고 가야겠다. 이렇게 적어둔 걸 봤는데요. 그 다음에 갔을 때 다시 갔습니다. 갔을 때는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군가가 또 뽑으려 하다가 아마 부서진 것인지 제가 이 불두를 좀 찾아보려고 인도 뉴델리 박물관에도 예전에 문의해 본 적이 있었고 영국 박물관에도 문의해 본 적이 있었는데 수장고에는 이 불두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뒤로 이제 손을 타서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불두가 이 불좌상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몸 위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부처님은 법당에 가면 이렇게 어느 부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딱 법당에 들어가면 우리가 저 부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아는데 지금 요 미란의 경우는 이렇게 쭉 병렬로 앉아 계시면 도대체 어느 부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요. 멀리 바로 이제 간다라, 제가 아까 모두의 오늘 강의의 제목이 간다라 영향을 깊게 받은 미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간다라로 가시겠습니다. 간다라에는 대부분의 부처님이 이렇게 병렬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탑의 기단부에 쫙 병렬로 두르거나 사원지 안에 쭉 이렇게 병렬로 두르거나 해서 보통은 각각의 이제 집안에서 모시는 부처님이 따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병렬로 이렇게 두는 것이 이제 간다라 불교 사원지의 특징인데 바로 이곳 미란에서도 간다라 영향을 아주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간다라 영향을 받은 이렇게 병렬의 상들이 쭉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를 아까 갔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를 갔을 때 바로 이 불좌상을 좀 찾고 싶어서 흔적이라도 그래서 막 봤는데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게 1900년대 20세기 초에 오럴스타인이 이 사진을 찍은 후에도 손도 타고 비바람에 또 이렇게 또 더 풍화가 되고 왜냐하면 사실 처음에 오럴스타인이 발견했을 때 이게 다 묻혀 있었던 것이거든요. 묻혀 있던 것을 이제 오럴스타인이 이렇게 이제 노출을 시켜 놓으니 손도 타고 또 다시 풍화가 되고 해서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갔을 때는요. 그래서 간다라 영향을 받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아까 그 무릎 사이에, 무릎과 그 옆에 상 사이에 끼워져 있었던 불두도 있었지만 노출되어 있었던 불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오럴스타인이 그 보고서에 그 수록을 한 그 불두의 모습인데, 이 둘 다 모두 그 아까 그 부서진 선정인의 불좌상의 머리 위에 원래 있던 그 머리였던 그런 불두입니다. 그래서 특히 왼쪽 상은 이거 어디서 봤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바로 아까 그 영국 박물관에서 왜 지푸라기를 섞었다고 했던 그 불두가 바로 이곳 미란의 그 거대한 상에 그에 원래 있었던 부처님의 그 불두입니다. 그래서 처음 발견됐을 때의 사진을 보시면 회칠이 잘 남아 있죠. 비교적 색깔도, 눈에도 색깔도 보이고 한데, 지금 오른쪽 그 옆에 지금의 모습은 다 회칠이 벗겨져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같이 있는 오른쪽의 이 불두는요, 지금 좀 약간 가려졌지만 저 오른쪽 불두는 역시 오럴스타인이 박스에 넣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 상은 전시는 워낙 상태가 나빠서 전시는 되어 있지 않고요, 그 영국 박물관의 수장고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강화 처리는 다 해서 더 이상 부서지지는 않지만 전시하기에는 곤란한,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불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두는 다 이게 흙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떨어져서 이렇게 또 몸은 다 사라졌고, 불두는 지금 영국 박물관에 가 있는 바로 이곳이 바로 미란 사원지의 그 대표 유물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영국 박물관에 있는 미란의 불두. 몸은 제가 이렇게 자세히 그 보고서를 들여다봤더니 몸에는 지푸라기가 섞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특히 부처님의 상호가 상하면 안 되니까 불두 부분에 특히 이렇게 지푸라기를 섞어서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같은 미란의 사원지에 또 이런 유적도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오럴스타인의 사진인데요. 지금 역시 이 사원지조차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요 굴은 아마도 사원지인데 법당의 역할을 했던지, 아무튼 이게 지금 가운데 보이는 것은 탑이거든요. 그 가운데 탑을 두고 가장자를 이렇게 돔 모양으로 덮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인도의 아잔타 석굴을 가면 안에 탑이 있고 그 탑 주변에 이렇게 벽화를 그리기도 했던 그런 차이티아, 그러니까 예배당의 역할을 했던 차이티아 굴이 있고, 비하라 굴, 스님들이 거주하시는 비하라 굴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중앙에 탑을 둔 차이티아, 법당의 역할을 했던 그런 굴이었을 텐데요. 천장이 다 무너져서 지금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건 탑이고요. 요 사원지에 아까 제가 미란 사원지에 15개 사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또 다른 사원입니다. 아까 보신 불자상을 가진 사원지가 있고, 이건 또 다른 사원지의 모습인데,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사원지도 지금 사라져서 없지만요, 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보면 다시 벽화가 밑에 쭉 띠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윗단에도 이렇게 띠처럼 있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은 한 단, 두 단, 그 위에도 뭔가 더 있었을 텐데, 위는 더 천장 부분이 더 사라져서 알 수가 없고, 아마도 중앙에 천장에도 무엇인가가 다 그려져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천장 부분은 다 사라지고 띠에 있었던 한 단과 두 단만 남아 있습니다. 저 벽화가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럴스타인은 이 사진을 찍고 다 벽화를 잘랐습니다. 다 잘랐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죠. 저 밑에 단부터 먼저 보시죠. 요겁니다. 지금 보시면 요렇게 세로금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벽화를 잘랐던 흔적인데요. 저렇게 자를 수밖에 없는 것이, 저 벽화를 뗄 때 표면만 뗄 수가 없습니다. 표면만 떼면 표면에 그렸던 벽화가 바스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5cm, 더 두꺼울 때는 7cm 이상 두께로 벽체로 떼야 이 벽화가 온전히 그 보존이 되기 때문에, 벽체로 떼다 보니
이걸 크게 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무거우니까. 낙타도 낙타 등에 실어야 하는데 낙타가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범위까지 그 크기 정도로 이 벽체를 자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크게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그 잘라진 흔적들이 보이시죠? 그만큼이 낙타가 실을 수 있는 두께고 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벽화를 보시면 꽃동아줄을, 이게 지금 굵은 게 이렇게 돌아가죠. 저게 꽃동아줄이거든요. 꽃동아줄을 그 동자가 이렇게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왼쪽에 어깨에 그 꽃동아줄을 맨 동자는 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아주 독특하죠. 머리 그 모양이. 그리고 몸은 거의 벗었고. 그런 동자가 지금 어깨에다 꽃동아줄을 메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또 공양자가 지금 여기 왼쪽에서 첫 번째가 동자, 왼쪽에서 두 번째가 공양자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동자, 네 번째는 공양자. 이렇게 해서 그 꽃동아줄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공양자, 밑에는 동자가 이렇게 쭉 꽃동아줄을 메고 어디론가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원지의 밑면에 쭉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꽃동아줄을 맨 이 동자상인 현재 이 벽화는 뉴델리 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벽화, 근데 왜 그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있는 그 사리탑이 있는 그 차이티아라는 공간에 그 벽면에 왜 이런 꽃동아줄을 맨 동자를 그렸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리가 있으니 그곳은 그 부처님의 사실 열반의 공간이잖아요. 그 열반의 공간에 꽃동아줄을 맨 동자? 혹시 명부전에 있는 동자상과도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순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간다라, 아까 제가 특히 이 미라는 간다라와 관계가 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다라의 그 조각들을 보니까 유사한 조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요 조각을 제가 주목하게 되었는데, 역시 커다란 꽃동아줄을 거의 벗은 동자가 메고 있고 그 사이에는 지금 꽃을 든 공양자가 있죠. 요 오른쪽에 간다라 조각은 어디에 있는 조각인가? 탑의 기단부에 있던 조각이거든요. 커다란 탑의 요 기단부를 장식했던 조각. 역시 부처님의 열반의 공간에 저 꽃동아줄을 맨 동자가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아, 그럼 꽃동아줄을 맨 동자는 부처님의 열반과 관련이 있구나. 결국 죽음과 관련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많습니다. 간다라에는. 이것도 역시 간다라의 탑의 기단부를 장식했던 꽃동아줄을 맨 동자상입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간다라의 것인데 심지어 이 꽃동아줄을 맨 동자는 어깨에 이렇게 날개를 달았습니다. 마치 서양의 큐피트처럼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온 것일까가 정말 궁금했는데요. 요건 아주 유명한 카니슈카, 그 쿠샨 왕조의 왕인 카니슈카의 사리기입니다. 그 사리기에 지금 위에는 삼존상, 최초의 불상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되는 저 삼존상에 있고, 여기 요 사리기, 부처님의 사리를 담던 요 사리기에도 바로 요 꽃동아줄을 맨 동자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부처님의 사리와 관련된 공간에 이렇게 꽃동아줄을 맨 동자가 있다. 그렇다면 그리고 간다라에도 아까 있다. 어디에 그 연원이 있을까? 바티칸 그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로마의 석관입니다. 이 안에는 시신이 들어 있었겠죠. 바로 이 석관에 똑같은 모티프, 똑같은 이 문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자가 커다란 꽃동아줄을 메고 이렇게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공양자 혹은 뭐 다른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꽃동아줄을 맨 동자가 석관에 장식이 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 그리스 로마에서의 이 그 꽃동아줄을 맨 동자가 죽은 이를 공경하는 이런 모티프가 간다라로 전해졌고 간다라에서 바로
부처님의 사리가 있는 그 공간에 표현이 되었고, 그런 그 표현이 이 바로 서역 남로 미라네까지, 간다라의 깊은 영향을 받은 미라네까지 전해져서 바로 그 벽화로 그려졌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모티프는 딱 미란까지입니다. 중국으로는 전해지지가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란 벽화는 4세기 정도 그 아주 간다라의 그 짙은 영향을 받은 3, 4세기, 뭐 3세기로 보는 연구자도 있지만 3, 4세기 정도의 벽화로 여기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도 바로 로마 석관이 있는데 똑같은 모티프, 똑같은 이런 문양들을 찾아볼 수 있어서 아주 그런 흥미로운 그런 그 문양 구성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것은 뉴델리 박물관의 그 오롤스타인 관, 중앙아시아 실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바로 여기에 이렇게 그 미란에서 떼어온, 요게 다 미란에서 떼어온 벽화들이거든요. 요 벽화들이 이제 여기 다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또, 네. 요것도 아주 그 날개 달린 천사도 아주 날개 달린 요 상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밑에 이렇게 그 호 모양이 바로 이제 꽃동아줄이고, 아까는 공양자가 있었다면 또 다른 사원지, 미란의 또 다른 사원지에는 날개를 달린 저 그 동자라고 하기엔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동자가 이렇게 그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날개 달린 천사, 뭐 에인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여기 뉴델리 박물관에서 여기 보셨을 거예요. 여기 다 날개 달린 그 상들을, 그 벽화들을 여기 이제 옮겨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란 사원지 여기 가장 밑단에 이렇게 띠 모양으로 둘른 그 꽃동아줄을 맨 동자상을 보셨고요. 그 윗단도 궁금합니다. 이 윗단은 뭐지? 이 밑단도 매우 궁금한데요. 이 밑단은 그 오롤스타인이 또 사진을 잘 찍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보면 흥미로운 그 밑에는 아까 그 꽃동아줄이 보이시죠? 그 바로 윗단에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그 넓은 굉장히 그 사원이 그것이 큽니다. 그 크기가 규모가 커서 거기 쭉 둘러서 반복해서 이 벽화를 그리고 있는데요. 우선 왼쪽을 잠깐 보실까요? 왼쪽 사진에, 이거 오럴스타인의 사진이라서 다 흑백인데요. 왼쪽에 한 인물이 코를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는 물주전자를 쥐고 있습니다. 물주전자를 쥐고 하얀 코끼리 코를 잡고 어디론가 가고 있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어떤 또한 인물이 말을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지금 저기 뒤에 보이는 문이 궁궐의 문이거든요. 궁궐에서 나오고 있는 장면인데 둘은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같이 가는 인물이 이제 말을 탄 말이 끄는 그 마차를 타고 있는 그 여인과 아이가 있는데, 바로 지금 성문을 말을 타고 나오는 저 태자의 부인과 딸입니다. 그래서 이 태자가 누구냐면 바로 비슈반타라 태자 본생도, 그러니까 비슈반타라 태자인데요. 이 비슈반타라 태자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입니다. 수데나 태자라고도 부르는데요. 비슈반타라 태자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이야기를 바로 이 벽 안에다 그렸습니다. 본생도는 바로 부처님의 자타카, 전생의 이야기이죠. 어떤 스토리이길래 여기에 그려져 있는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그 미란 사원제는 일부만 남아있지만 바로 저 멀리 잠시 인도로 저랑 가시겠습니다. 인도에 바로 저 산치는 다들 많이 가보셨을 텐데요. 산치 대탑이 있고, 산치 대탑에는 4개의 문이 있죠. 그 중에 한 문에 이제 문마다 이제 3개의 횡량이 있는데, 동문에 있는 조각을 잠시 좀 보려고 합니다. 동문에 이제 3개의 횡량이 있는데, 동쪽 문에 첫 번째 횡량, 바로 여기 첫 번째 횡량의 여기인데요.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아까 보신 그 미란 사원지 벽면에 그려졌던 비슈반타라 태자 본생도가 여기에 전체의 내용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잠시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네, 오른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된 스토리냐면 비슈반타라 태자가 어떤 인도의 한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태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보시를 좋아해서 보시행을 아주 잘하는 태자였는데요. 이 나라의 그 대표적인 보물이 바로 흰 코끼리였습니다. 하얀 코끼리와 그 새끼가 있었는데 하얀 코끼리는 늘 빌면 비를 내리게 해줍니다. 막 가물었어요.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비를 내려주는 아주 영물스러운 이 흰 코끼리였는데 옆 나라에 아주 나쁜 사람이 그 코끼리 우리 줘. 그랬더니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 그 보시행을 많이 하셨던 이 비슈반타라 태자가 옆 나라에서 원하는데 주자. 그래서 이 코끼리에 직접 타고 부인도 타고 아이도 타고 여기 보이시죠? 타고 이 코끼리를 옆 나라 그 사람에게 줍니다. 지금 보면 여기 요 태자가 그 비슈반타라 태자고 여기 지금 궁궐 안에서 여기 주전자 물주전자에 물을 따라주고 있죠. 불교 미술에서 물주전자를 들고 물을 따라준다는 건 진짜 물을 따라주는 것이 아니고 보시행을 한다는 상징의 표현입니다. 누군가에게 물을 따라주는 게. 그래서 지금 이 태자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을 따라주는 요 장면은 보시를 하겠다. 내가 지금 코끼리를 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옆에는 지금 아이와 부인이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를 바로 이 흰 코끼리를 이 옆나라 사람에게 보시를 한 그런 장면입니다. 당연히 왕이 화가 나죠. 이 흰 코끼리 우리의 영물을 옆나라에게 그것도 우리의 적대국에게 주다니. 그래서 이 왕이 그 태자의 부인 그다음에 아들과 딸을 추방을 시킵니다. 바로 옆장 그 다음 장면 여기가 바로 그 추방하는 장면인데요. 잠시만요. 여기가 바로 그 추방에서 지금 쫓겨나는 장면이고 쫓겨날 적에 이 왕이 바로 4마리 마차가 끄는 아주 4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 4마리 말이 끄는 이 마차를 이 아이와 부인이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 또 가다가 한참 가는데 그 나쁜 사람이 아이고 마차 멋있네. 그 마차 나에게 줘. 그랬더니 또 이 태자가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이죠. 나쁜 사람. 아까 그 코끼리를 준 사람도 이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지금 마차를 다 줍니다. 가지고 가고 있죠. 이 마차를 다 또 뺏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면이고 워낙 중요한 본생도이기 때문에 뒷면에 또 이렇게 그 스토리가 이어져서 그려집니다. 바로 그 뒷면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오른쪽 첫 장면에 말도 뺏기고 마차도 뺏긴 이 4가족이 허름한 집을 짓고 야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아이가 제법 컸죠. 여기 보면 아이들이 제법 컸고 부인과 그 태자는 지금 이제 그냥 야외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또 부인이 음식을 구하러 잠깐 나간 사이에 음식을 구해서 오는 부인입니다. 부인이 그 오는 사이에 맹수가 이 부인을 가로막아서 집에 못 갑니다. 부인이. 근데 그때 또 나쁜 사람이 또 오더니 너의 아들과 딸을 나에게 노비로 달라. 내가 좀 노예로 써야겠다. 일꾼이 부족하다. 그랬더니 비슈반타라 태자가 잠시 갈등을 하긴 하였으나 그 아이를 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나쁜 사람이 지금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이 보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코끼리 줬죠. 말과 마차 줬죠. 그 다음에 아이까지 줬죠. 그 다음에 또 이 나쁜 사람이 또 오더니 부인까지 달라고 합니다. 지금 이 부인까지 내주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나쁜 사람이 그 회초리로 아이들을 때리면서 가는 장면이 있고 부인까지 달라고 해서 부인을 주고 이 부인까지 주고 났더니 이 나쁜 사람이 갑자기 제석천으로 변하더니 너의 모든 시험은 끝났다. 너의 보시행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코끼리, 마차, 아이, 부인까지 다 돌려주고 행복하게 살게 돌려서 그
궁궐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스토리가 바로 비슈반타라 태자 본생도인데요. 석가모니의 바로 전생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미란 사원제 그 위에 단에 그려졌던 그 그림이 바로 비슈반타라 태자 본생도인데요. 흥미롭게도 이 태자 본생도의 일부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몰라서 사실은 이게 무슨 장면일까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코끼리 코가 보이시죠? 코끼리 코. 코끼리 코의 일부거든요. 그 코의 주름. 그래서 이 장면은 바로 비슈반타라 태자가 코끼리를 끌고 그 흰 코끼리를 지금 보시하는 그 장면의 일부라는 게 알려졌고요. 이 장면 바로 요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워낙 넓어서 동일한 장면이 여러 번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장면이 영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코끼리 코를 잡고 가는 태자의 모습을 그린 이 벽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으니까 꼭 현재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그래서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셔서 이 장면을 보시면서 이게 코끼리 코구나, 이게 바로 부처님의 전생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미란사원제 또 다른 벽화에서는 바로 이런 부처님의 모습과 6명의 비구를 그린 벽화도 있습니다. 아주 얼굴이 재밌죠. 이렇게 보시면 아주 또렷하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요. 좀 확대해서 보실까요? 네, 아주 눈을 크게 뜨고 있죠. 특히 그 부처님의 모습을 좀 봐주십시오. 왼쪽에 양쪽 어깨를 덮은 통견의 대의를 걸치셨고요. 육개가 굉장히 크죠. 머리 위에. 근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콧수염이 아주 굉장히 이렇게 풍부하게 되어 있는데 간다라 영양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간다라 불상은, 제가 아는 간다라 불상은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눈을 약간 내리깔고 오똑한 코에 얇은 입술을 가진 그런 상이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왜 간다라라고 하는데 왜 얼굴이 다를까요? 바로 간다라 중에 스와트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비교해 보실까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면을 바라보고 수염이 난 모습은 간다라 스와트하고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미란, 간다라하고 이제 가장 가까운 서역 남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간다라 불상은 사실은 우리가 왼쪽 밑에 둘, 페샤와르와 닥실라에 있는 간다라 불상을 우리는 간다라 불상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간다라 불상은 왼쪽 밑에, 오른쪽 밑에 얼굴을 간다라 불상이라고 하죠. 근데 하지만 간다라 불상을 좀 더 들여다보면 사실 간다라 불상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형식이 있는데요. 형식과 양식이 있는데, 제일 위에 보시면 스와트라고 하는 곳에 그 얼굴은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저 얼굴이 간다라 불상이야? 할 만큼 얼굴이 다른 얼굴인데요. 바로 저 스와트는 간다라 지역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가장 북쪽에. 셋 다 모두 간다라 지역의 불상이지만 시기는 좀 다릅니다. 제일 위에 스와트 불상이 제일 빠르고요. 왼쪽 밑에 페샤와라 불상이 그 다음. 오른쪽 밑에 탁실라 불상이 제일 늦습니다. 물론 시기 차이가 크진 않지만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요. 바로 저 가장 간다라 지역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한 스와트 불상과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까 다시 위치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아까 간다라가 한 지점이 아니라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북쪽에 있는 저 스와트 불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이 바로 미란의 상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미란은 서역 남로에 있는 많은 도시국가 중에서도 가장 간다라 영향이 강한, 벽렬로 상을 둔 것도 그렇고 남아있는 벽화가 이 간다라의 스와트의 얼굴을 그대로 담고 있는 모습도 그렇고요. 또 꽃동아줄을 맨 동자가 간다라에서 그렇게 유행했던, 부처님 열반과 관계된 곳에 등장했던 그 꽃동아줄을 맨 동자의 그런 모습이 이곳
미란의 벽화로 그려져 있다는 점도 이 간다라와 이건 미란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미란, 서역 남로 중에 이 미란 유적지는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에 있는 도시 유적 중에 가장 빠른 3, 4세기까지 그 존속했던, 아마 5세기경에는 거의 한 5세기경, 5, 6세기경이면 여기는 폐허가 돼서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4세기경에 간다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미란의 불교 미술품들을 이번 회차에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